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로 2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오늘 아침 발표입니다. 먼저 TBS 의뢰로 KSOI가 조사한 겁니다. 8일, 9일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긍정 34.5%, 부정 60.8%. 그 전주하고 대비하면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그래프가 중요하거든요.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전주랑 대비했을 때 부정이 8.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긍정은 8.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저 좀 깜짝 놀랐어요. 8%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를 저는 근래에 좀 드물게 봤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는 일주일 내내 조사한 겁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긍정 37%, 부정 57%. 전주랑 대비했을 때 부정은 6.8%포인트 상승, 긍정은 7.4%포인트 하락. 보수층만 보면은요.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 중에 보수층만 따로 떼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봤더니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놀라지 마세요. 14.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와, 김근식 교수님. 예. 이 금요일에 나왔던 2개 여론조사 결과랑 지금 비슷해요. 월요일 조사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추세가 굉장히 간단치 않고요. 네. 지난주에 이 뉴스닥 시간에 제가 그래서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예. 걸 하한가를 가져왔었는데 거기에 지금 지난주 이준석 대표 징계 건까지 겹쳐서 예.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지금 2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2달이 안 된 사이에 20%포인트 이상의 긍정과 부정의 격차를 보인다는 건 상당한 지금 격차를 보이는 거고, 특히나 부정평가가 60%대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큰 낙폭 없이 쭉 추세를 보이는 건데 지금 이 조금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2달도 안 됐는데 요 한 1, 2주 사이에 큰 폭의 낙폭, 예.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차이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우리 국민의힘 당이나 네. 이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내부를 좀 단속해서 또 네.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심상치 않다, 심상치 네, 않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 조언을 계속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조언대로.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의해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네. 우리 당원들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난 3월 9일 선거 때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보수층만 네, 네. 대상으로 그러니까 해도 이렇게 떨어져. 그게 가장 지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신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여론의 급전직하의 이런 그 악화되는 상황을 과연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실에서 정말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님. 뭐 100% 동의하죠. 왜냐면 뭐 우리 대통령 단임제의 숙명이라는 게요. 초반이 가장 지지율이 높고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갈수록 힘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지지율의 최고점을 뭐 임기 초에 찍고 그다음에 내려가게 마련인데 예. 지금 2달 만에 거의 지금 뭐 더블 스코어되고 지금 이러다가 지금 20대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만 20%대라는 거는 근래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왜 그러냐면 지금 KSOI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지금 후반에서 지난주에 한 후반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표 좀 그렇죠. 보여주세요. 예. 숫자 좀 보여주세요. 숫자. 예. 지난주에 이제 보다 지금 네. 8% 떨어졌다는 거 아니십니까? 네. 지금 근데 34%면 여기서 4%만 떨어지면 20대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지금 당내 혼란 상황도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뭐 지지율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으면 사실 심각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뭐 약간 저 60대 70대에서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내 혼란 상황도 이러면 20대 30대들도 지지율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별만한 동인이 없어요. 올라갈 동인은 적고 내려올 동인은 많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쨌든 국가의 운영이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임기 초에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본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가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세요? 앞으로도 더 반영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현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세요? 저는 더 그렇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결론이 나야 되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6개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본다 그러면 계속 이제 집권 여당이 혼란 상황이 있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정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임기 초에 국정 동력이 빠지고 지지율 하락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제 급전 직하해서 이 지지율 빠지고 엄청나게 동력이 상실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임기 초반 2달 사이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그때는 광우병이라고 하는 전국적 이슈가 있었고 조직적인 반대의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광장에 나와서 다 촛불을 들고 그랬던 그렇죠. 게 있어서 지지율이 빠지는 건데 지금 그런 어떤 특별한 반대 측에 야당 측에 무슨 이슈몰이가 있거나 조직적인 어떤 뭐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거나 이게 아닌데도 지금 야당은 자기 선거 치르느라 그러니까 바빠요.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이게 그냥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그 MB 초기의 광우병하고도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내 갈등이 지난 7월 7일 윤리 결정으로 갈등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저도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이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당정 관계를 통해서 당의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가름을 타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너무 오불가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 당의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할지를 대통령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윤리비 징계 다음에 정무수석이 만났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만난 게 확인됐죠. 확인됐죠. 네, 권성동 대표랑. 그것도 좀 안타깝고 약간 공교롭기도 한 게 이준석 대표 징계가 난 날 바로 원내대표를 만나러 가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 받기 전에는 정무수석이 왜 안 만났는지 나 그것도 궁금해요. 오해받을까 봐 안 만난 거 아닐까요 혹시? 징계 받은 날 만나는 게 더 오해받죠.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웃되니까 그러면 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당대표가 있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 지방선거 승리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당 지도부에 오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오찬이 있었고 그때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한 9분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공개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당 지도부와에 대해서 환담을 하면서도 일반론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뭐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선거를 치러서 고맙다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일절 없고 우크라이나 어땠냐는 것만 계속 물어봤어요.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왔는데 이제 조기 수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사고가 아니다 거리다 이렇게 갔으면 뭔가 이제 의사가 있나 먹혔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조기 수습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다음에 바로 어쨌든 사고다 내가 직무대행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뜻이 잘 안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뜻이 잘 맞았다면 그 위에 친윤계라든지 윤핵관 이런 분들이 이거 아니다 거리다 이거 조기전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건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 권성동 대 친윤핵관으로 지금 약간 갈라졌어요. 안 맞는 걸로 보이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보이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4월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일단 원내대표 하면서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게 다음에 차기 나오기 좋은 건데 그러고 있으면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김기현 원내대표나 전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은
불리하잖아요. 지금 치러야 경쟁률이 낮죠. 그렇죠. 지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사퇴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네. 그분들도 이걸 사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퇴하라고 있잖아요. 하라고 사퇴하라고. 있잖아요. 네. 사퇴하라고 얘기를 네. 안 하고 있어야만이 이게 그래요. 어찌 보면 이제 권리를 인정하는 건데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사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 직무 정지 이상의 다른 그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납득이 되질 않죠. 지금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중에 요게 있죠. 네. 현 변호사님이 골라오셨나요? 제가 올라왔죠. 뭐 골라오셨죠? 어쨌든 토사구팽 이준석 하한가로 했습니다. 토사구팽 토사구팽 이준석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은 민주당 얘기 골라오셨죠. 예. 일단 발표부터 하고 뭐예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저는 뭐 읽기도 힘든데요. 이재명 의원의 이 간보기 정치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이거는 예. 귀요미 캐릭터인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좀 예, 풀게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 김에 그럼 마저 하고 네. 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사고냐 거리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일부에서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럼 두 분은 다 보시기에 이거는 사고로 보시는 사고예요. 거리로 볼 사고죠. 가능성은 네. 없죠. 직무 정지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당원권 박탈, 예. 당원 뭐 출당 예. 이랬으면 제명, 이랬으면 이제 거리가 맞죠. 대표 자격이 없어지는 건데 예. 정지된 거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돌아오는 게 맞는 거죠. 법적으로는. 저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네. 조기 전당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준석이 밉다고 손이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떨어졌으면 그 징계를 이준석 대표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6개월 동안 이 당무 정지가 직무 정지로 되는 것이고 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권성동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순애 최고위원도 당원권이 3개월 있다가 바로 뒤에 3개월 뒤에 최고위원 돌아왔어요.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뻔한데도 뭐 조기 전당대 해야 된다. 아니면 거리다.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일찍 하자, 비대위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럼 그 뒤에 있던 분들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런 말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거리를 그냥 주장하는 거는 결국 통하기 어려울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그렇죠. 거고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하느냐, 길만이 마느냐. 거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당연하죠. 왜 그렇게 그러냐면 지금 조기 전대라든지 뭐 비대위 주장하시는 분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남은 임기 내년 6월까지만 한 대표라도 뽑자. 네. 그거라도 하자. 네. 그 다음에 제가 대표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럼 뭐 하냐? 2년짜리 다시 해야지. 그럼 당원 등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당원 등을 바꾸면서까지 하자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 결정 확정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 즉시냐 아니면 맞아. 뭐 지나야 되냐 그것부터 있는데 헷갈리지. 민주당 자랑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 어떻게 돼 있냐면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네. 재심 청구 포기서를 접수하거나 네. 아니면 재심에서 기각 청구가 확정되거나 이렇게 될 때 징계가 확정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자동 확정. 네. 국민의 그 규정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규정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잘했네. 네, 그렇죠. 안 왜냐면 헷갈리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결 즉시 의결 즉시 효력이냐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판결 즉시 확정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당원 권리당원은 우리 걸 좀 배워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징계에 넣어야 대한 돼요. 그 확정 시기는 우리가 좀 배워서 가져가야 될 것 서로 같아요. 좋은 건 서로 좀 그럼요, 나누세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지금도? 그럼요. 금요일은 그랬는데 지금 바뀐 거 없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전혀 사퇴할 뜻이 없고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계가 확정된 다음에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고 이제 비대위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최고위원을 포함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면 비대위가 가능합니다. 총 사퇴를 통한 지도부 붕괴를 그렇죠. 통해서는 거리가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확인했는데 최고위원 총사퇴 가능성 없대요. 없죠.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도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에 결국은 여론전이 되는 거고 이제 누가 민심을 얻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하자고 스물스물 나오면 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권성동 대표가 잘 정리한 것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서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동안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좀 자맹을 하고 이 방송이 아마 김민정 뉴스에도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지 않고 나올 것 같은데 뉴스쇼만 나올 거예요. 여기만 나올 것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나와야지. 그 적어도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지난 1년 동안의 당대표를 좀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결국 누가 이길 것인가는 국민들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일 동안 아무 메시지가 안 나와서 유일하게 나온 메시지는 SNS에 한 노래 한 곡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 지금의 의중을 탐색해 보죠. 이 노래를 SNS에 올렸습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않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자, 이거 저기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의 빛깔인데 요 뒤에 이제 가사를 보면은 나무를 베버리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클지 알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뒤에 있는 거죠. 저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당분간은 그 과도한 언론 노출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SNS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자제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간혹 필요하다면 저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올리는 것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심의 싸움은 그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 징계가 너무 과도하고 무모하고 부당한 것이었느냐 이 싸움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과연 의도가 있고 기획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매를 번 자초한 측면이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그 이런 싸움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라도 지금 한 템포 쉬는 거 자진 사퇴를 권하는 분들도 있어요. 윤핵관 아니고 다른 분들도. 네네네. 그거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뭐 현역 의원이거나 이러면 예. 정치 복귀가 가능한데 원외잖아요. 예. 원외고 지금 당대표를 사퇴해버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퇴할 현역 가능성이 의원이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요. 제로예요, 가능성. 가능성은 뭐, 없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근데 저는 이 지금 조용히 있는 게 저는 오래 안 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그동안 뭐 성격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무기가 어찌 보면 이제 말이거든요. 네. 말과 방송과 이제 SNS잖아요. 두 개의 무기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침묵은 저는 오래 안 갈 거다. 오래 안 갈 것이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노래 해석을 했어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이번에도 해석을 하나 해야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이재명 의원의 한마디. SNS 좀 올려주십시오. 이 지금 김근식 교수님. 예. 조금만 더 해도 돼요. 귀요미 캐릭터. 이거를 골라오셨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게 지금 언제 이걸 올린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지자 한 분이 자기 가족들 민주당에 가입을 했고 그때 되게 당에 가입할 땐 추천인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추천인을 다 이재명이라고 쓰고 입당했다라는 글을 옮기니까 네. 그 트위터에 답글 형식으로 조금만 더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이제 더 반응을 좀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야기긴 재밌게 한데, 이제 하겠다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바로 그 전날인가요? 그 박지원 위원장 집 앞에까지 사실은 이른바 개딸인지 뭐 누군지 추정되지 유튜버라고 유튜버 분이 와서 직접 와서 위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바로 그 다음 날 조금만 더 해줬대요 이렇게 나오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
지지자들의 특히 강성 팬덤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조금만 더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뭐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왜 간보기 정치란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앞뒤가 다른 자아분열적 그런 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니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기자들은 쓰는데 본인은 왜 말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출마 선언은 안 하는가? 네, 계속 출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는 어차피 맞을 면은 맞고 가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식의 좀 우회적인 전술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질문 던지셨어요. 도대체 팬덤 정치에 대해서 저 조금만 더 해주세요라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왜 출마 선언 안 하는가? 현근택 변호사님. 아니 저는 당원 가입 당에서 당원 가입하는 거를 팬덤 정치와 연결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당원 가입은 1년 365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죠. 당원 가입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팬덤 정치에서 지금 저도 뭐 집까지 찾아가고 이거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에 대해서 당무에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뭐 지금 당대표 출마로 예상되는 분이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투표권이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6개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원 가입 지금 그렇죠. 해봤자. 근데 언제 어디서나 당에서 이끌거나 당에 있는 사람이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거는 환영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뭐 본인이 찾아오는 이런 분들과 또 그걸 부추긴다든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강성 팬덤 자꾸 문제 제기하지만 당원들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활동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된다 보고 출마 선언도 저는 출마랑 마찬가지로 봅니다. 출마 선언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죠.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후보 등록일이 17, 18일이면은 요번 주 아니에요? 요번 주까지인데 아직도 의사 표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접수하긴 할 때나 뭐 하기 직전이나 할 것 같은데 저도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전에 상황 그랬잖아요.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뭐 빨리 밝혀라 막 이런 얘기랑 지금 출마 선언이랑 비슷하게 보는데 할 거로 다 보고 있잖아요. 하겠는데 출마 선언을 빨리 해라.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선의 서른 의원은 간보기 정치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출마할지 말지 빨리 정하셔라. 아니 저는 서른 의원도 간보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고. 근데 지금 출마 선언 그냥 다른 분이 출마한 게 상관없이 본인이 나갈 거면 그냥 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서른 의원이 이미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가도 했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아직 없던 것 같습니다. 의사만 밝혔지. 그래서 그거를 굳이 뭐 다른 후보 나가는 거에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출마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접수날 해도 되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은 지금 지난주부터 다 출마 선언하고 공식 발표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약체로 평가되는 분들인데도 그러면 지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는 할지 안 할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나올 거를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리고 또 더 웃긴 것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간을 보는 것 같은데 예컨대 저기 정청래 의원이 미리 알고 다른 당대표 출마했다가 최고위원으로 돌리고 우원식 의원도 분위기가 출마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출마를 접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사실상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친 이재명계에서는 다 지금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빨리 안 나선다고 모르겠습니다. 추정하세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도대체 무슨 계산 속으로 지금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틀고 우원식 의원이 자기 안 나가겠다고 정리하는 것은 무언가 안에서 교감이 있고 친 이재명계 안에서 했고 서영교 의원도 이재명계를 자기는 공개 선언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안 하는데 자기가 이재명계라고 나오면서 그 표를 같이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왜 안 하는지 우리 현대빈이 물어봐 주세요. 왜? 아니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근데 보통 그동안에 뭐 어떤 뭐 대권 후보든 당권 후보든 원래 약간 앞서간 후보가 제일 늦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용필식으로 맨 마지막에. 그렇죠. 아니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 이거를 아니 출마 선언 안 한다고 출마 선언 빨리 해라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 출마 선언 안 하고 그냥 접수만 하면 안 돼요? 출마 선언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접수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접수한 선언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오늘 이재명 의원이 광주에서 걷기 행사를 한답니다. 출마를 앞두고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받을 때인데 광주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기획한 거에도 다 의도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두 분은 뭐라고 보세요? 왜 광주인가? 지금 광주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도 최저의 이제
투표율이 있었고 37.7%. 그리고 무소속 그 당선된 사람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 특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호남이 가장 자신의 지지율의 텃밭인데 거기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오늘 광주 행보도 당대표를 기정사실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하러 가서 걷게 될 하겠습니까. 5.18 거기 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본인만 출마 선언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출마하는 거 알고 있으면 정말 이제는 좀 떳떳하게 나와서 맞을 매는 맞고 뚜벅뚜벅 가는 모습을 보여 이재명답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볼 때. 예. 변호사님. 이게 이제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이미 어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주에 대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게 별로 안 좋죠.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부분 당연히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자꾸 이제 말씀처럼 지지선은 빨리 지지선이 아니라 출마선은 빨리 해라 이거는 지지선은 현변이 천대변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출마 수습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순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광주로 간 이유도 가장 뭐 핵심 근거지니까 민주당에 염두에 뒀겠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뭔가 하시려는 분들은 항상 그래왔는데 결국은 아마 이제 컷오프가 3인까지거든요. 네. 지금 6분, 7분 정도 되는데 누가 과연 컷오프 뭐 이재명 의원은 될 걸로 보고 나머지 두 티켓을 누가 질 거냐.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시는데요. 아이스 미카리노님인가요? 김현정 PD가 두 분을 안 보내준다고. 제가 잡았어요. 아니, 원체 바쁘신 분들인 줄 알지만 그래서 광고 나가는 동안 되게 조심스럽게 두 분이 마침 스케줄이 조금 가능하시다, 10분 가능하시다고 해서 왜 잡았느냐 이 바쁘신 분들을.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 오늘 시간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단 하던 얘기 마저 해보죠. 현 변호사님. 네. 컷오프가 있어요. 그렇죠. 컷오프. 이재명 의원은 이제 올라간다 치고 그럼 이제 남은 분들이 뭐 97그룹에서 나온 분들 몇 분 계시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그렇죠. 네 분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86그룹에서는 김민석 의원 또 누구 있습니까? 서른 의원 이제 나오신다고 보고 또 누구 있죠? 이렇게 단가? 그 정도죠. 그 정도죠. 네. 그럼 몇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명으로 컷오프 되는 거죠. 3명으로 컷오프죠. 그러니까. 네. 그럼 이재명 의원은 된다 치고 그럼 2명 정도 더 예, 그렇죠. 누가 될 걸로 유력하다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룰이 이제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만약에 네. 중앙위원 100%였으면 이제 강훈식, 강병원 의원이 조금 이제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86그룹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그룹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중앙위원들이라는 거 뭐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계파가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론조사 30이 들어가면서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아마 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분 중에 누가 될지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도 어찌 보면 이제 86그룹이라 볼 수 있지만 약간 뭐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보고 서른 의원님도 뭐 호남계 뭐 이낙연계로 보지만 약간 좀 뭐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혼전 구도다. 누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른다. 네, 저는 잘 모른다. 그 여론조사 3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변수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중앙위원회 100%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결과가 중앙위원이 100%로 하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그 일단 개파나 아니면 당내의 어떤 흐름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컷오프할 때. 근데 지금도 70%니까 여전히 그 힘은 막강하지만 30%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심에서 일정도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의회에 3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요. 7대 3이라는 게 이게 애매한 비율이거든요. 이 그래서 두 분이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정치 고수시잖아요. 좀 속으로는 아는데 지금 이 방송에서는 말 못하는 제 그 마음을 알죠. 그건 그렇고 이준석 대표 제가 아까 꼭 좀 본방송에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그 윗선 개입 논란이에요. JTBC 보도로 2번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첫 번째 보도는 윗선이란 얘기를 장이사가 하는 고 녹취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보도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 7억 각서가 대선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서 활용이 됐다.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냐.
안철수 후보한테 그 7억 각서 보여주면서 이준석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단일화하자는 식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녹취가 나온 거예요. 장의사 녹취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기획된 거 아니야? 징계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게 이제 JTBC 보도거든요. 현 변호사님.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권이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일화할 때 뭐 원래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하면은 내각에 들어가지 않겠냐 총리라든지 이렇게 봤는데 예. 그러지 않고 나는 내가 안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당권적으로 선회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다 의아했거든요. 왜 안 들어가나? 왜 안 들어가나? 근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그게 단일화 카드로 쓰였고 이렇다 그러면 대권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고 당권은 안철수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단일화를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단일화 문구에는 분명히 뭐라가 있었냐면 뭐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맞아요. 내각으로 봤어요. 공식적인 문서에. 그 당시에도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권 대권 분리 아니냐. 그때 제가 유시민 작가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 그 단일화 다음 날인가 뭐 또 미리 잡혀 있었던 약속인데 하필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면 합의 100%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면 합의 내용이 대권은 주고 당권은 안철수 대표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이 각서가 그렇게 쓰였고 지금 흘러가는 구도가 보면 어쨌든 안철수는 당권으로 가되 핵관 중 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를 의원을 돕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시나리오가 당초에 이면 합의에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각서도 당시부터 어느 정도 좀 예정된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그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 된 게 아니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퇴출되느냐 이 관건 아까 제가 여론 이야기, 민심 이야기 예. 했잖아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는 다행히 저 윤리의 결정을 따르지는 않죠. 윤리의 결정을 동의하지 못하지만 윤리의 결정을 따르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바로 이야기했던 자기 당대표 권한으로서 징계를 보류하겠다는 것도 다시 이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확정 징계로 해서 징계를 억울하지만 일단 받아들인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한다는 걸로 따르게 예. 돼 있기 때문에 태도는 일단 시작을 잘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명을 하면서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언론에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윗선이라고 하는 게 고즈음에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윤모라고 하는 윗선의 이름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윤모 씨가 바로 그 이후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장의사는 아는 듯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안철수와의 단일화 때 이 각서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게 선이 커지면 그러니까 JTBC에서 추가 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연말부터 이게 굉장히 준비된 기획이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데요, 그 윗선이? 누구를 장제원 추정되는데요? 의원이잖아요. 장제원 네, 그럼요. 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수가 뭐냐면 이제 경찰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당 대표 직무가 정리됐기 때문에 네.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냥 일반 시민이니까. 불러서 소환해서 네. 그래서 또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뭐 참과 거짓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머지 경찰 수사 동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이 과연 혐의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사실은 이제 6개월 동안 마지막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경찰에서 지금 건드리는 거는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성접대 그 자체 네. 몸통이잖아요. 네네. 몸통에 대한 그럼 사법적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다. 남아 있죠. 판단이. 네. 수사가 또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일단은 관련자들이 관련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당 세 대표가 가지.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변수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네. 그중에 우선 이제 윗선 개입 그 논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활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은 안철수 의원 측의 입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나 이준석의 이자도 못 들어봤다. 이거 완전 음모론이고 법적인 소송까지 제기하겠다. 법적인 문제까지 삼겠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건 제가 전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의사의 녹취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 장의사는 누구냐면 제보자죠. 제보자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받았던 자리에 내가 있었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의 참모 같은 사람이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 7억 각서를
내가 받았소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거를 제보했다는 사람도 이 장이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하고 장이사라는 분의 그 행태를 보면 네.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때 이른바 지모 씨 제보자 지모 씨. 지모 씨하고 감옥에 수감됐었던 이철 씨가 네. 떠올라요. 거의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사기꾼 네. 혐의로 한 분은 밖에 있는데 대깨문 출신의 지모 씨라는 제보자가 특정 언론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예. 한동훈이가 시킨 것으로 해서 사실 강요죄 공범으로 몰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도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그 모델을 삼아서 조용히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조용히 있으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자동차 광고 카피 있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제가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이야기하면 소리 없이 강하게 있어라. 강하게 원칙적 대응하고 민심을 따라가되 소리 없이 강해야 된다. 아, 그럼 지금 3일 동안 소리 없는 게 김근식 교수님 조언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먹히고 있는 거죠. 아. CBS 김현정 뉴스에도 안 나올 겁니다. 자꾸 안 나온다 그러세요. 아니 나올 근데 거거든요. 원래 소리 없이 강해야 되니까. 아니 원래 소리 없이 조용한 차가 아니고 원래 뭐 저 트럭처럼 이제 차를 다시 거리는 뽑았어요. 차인데. 차를 다시 뽑아서 아니요, 전기차로? 소리 없이 강한 차로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 전기차가 소리 없이 다니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가- 전기차잖아요. 네. 차가. 소리 없이 근데 강. 그게 얼마 가겠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보시죠 뭐. 아, 그래서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단속을 시켰잖아요. 네. 각각 인터뷰하지 말아라. 특히 익명 인터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고 단속한 상황에서 중진들이 SNS에 한마디씩 올린 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제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당내 분위기를.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업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세월 참 많이 남았다. 되게 홍준표 스타일의 멘트죠. 세월 참 많이 남았어 이 대표. 이거 업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구나.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십시오.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십시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합니다. 약간 이 병주고 약주고가 다 하나에 들어. 업보라고 생각해라. 이거 바른미래당 시절에 대선배 손학규 대표 밀어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말씀 많이 쏟아내셨습니까? 병을 준 다음에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합니다. 약을 주는 방식. 원래 약을 병에 넣어서 줘요. 그 저는 홍준표 대표 저 조언이 저는 저하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정치, 이준석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의 정치를 과연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이참에 정말 스스로 돌이켜보고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인지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중요한 저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심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아까 나온 윗선의 어떤 의혹이 드러난다든지 검은 그림자가 확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시 살아나더라도 똑같은 과거와 같은 쌈딱 이미지 여기저기 전선을 확대해서 폭탄 던지면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 이미지 이것이 계속된다면 또 돌아가며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걸 이준석 대표가 지금 거듭남의 계기로 사는 게 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도 도움이 된다고. 그럼 봐요. 저 홍준표 시장의 SNS는 이제 진심으로 한 네, 말이라고 네, 일단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인데요. 북콘서트 현장에서 이제 한 말입니다. 윤리위도 윤핵관도 조폭 같다. 아직 증거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에게 이런 중징계를 주다니 이건 조폭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세게 말했어요. 현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경기지사 나갔을 때 김은혜 의원을 뭐 자객으로 내보낸 거 아니냐. 그것도 어쨌든 그 당시에도 윤핵관의 뜻이다, 뭐 윤심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던 건데 지금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 편을 드는 분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런 걸 아마 동변상련 뭐 이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고 현역 의원 중에 누구도 지금 이준석 대표 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태경 의원, 김웅 의원 정도. 그 정도죠. 그렇죠? 예. 김웅영님도 아주 세게는 아닌 것 같고 뭐 김용태 최고라든지 아니면 뭐 천하람 변호사나 이 밖에 있는 분들, 원외시고. 원내 분들이어서 사실은 뭐 오늘 아마 뭐 초재선 중진 모임하고 의원총회 해보겠지만 아마 이준석 대표를
뭐 좀 지지하거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할 만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사실은 뭐 김 교수님 말씀처럼 조용히 뭐 있을 만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재기를 모색할 거냐 세력을 규합하고 아니면 그 동안에 이거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당내 의원이라든지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은 우리 지금 정치가 대부분 이제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아무리 세력을 많이 모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그룹별 모임을 하잖아요. 초선, 재선, 중진 모임하고 의원총회 하는데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나서서 공개적으로 돕거나 지지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늘 전체 의원들의 뜻을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권한 대행은 아니고 직무 대행이라는 걸 정리를 해주고 사고다. 네, 사고니까 벌위 아니고 사고다. 6개월 동안의 직무 정지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네. 정리해주고 조기 전당대회는 택도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첫 출발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꼭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좀 자진 사퇴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하면서 뭔가 뭐 미국으로 뭐 공부를 하러 좀 간다든지 그랬다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길게 보고 행동해라. 이런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버티면 끝이 아니라 또 기소가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경찰의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때는 버티면서 가는 것보다 아예 지금 그냥 조금 더 쉬는 기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은 어떻게 만약에 보세요? 그런 조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성상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게 제기됐을 때 그리고 1월 달에 이 각서를 써줬다는 게 드러났을 때 이미 그 정도의 무리를 빚은 것으로 하고 내가 당대표로서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하고 깔끔하게 사퇴하고 차기를 도모한다면 본인도 득이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와가지고 징계까지 몰려서 징계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따라간다는 건데 마치 이 상황에서 징계된 다음에 자진 사퇴하면 징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상 자진 사퇴 타이밍 끝났다. 예, 타이밍상 맞지 않고 본인의 의지가 저는 사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징계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진 사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징계를 안 했으면 자진 사퇴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마 경찰이 지금 대부분 뭐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의원이라든지 지금 경찰도 어찌 보면 이제 뭐 경찰국 설치하면서 장악해가는 국면에 있거든요. 그럼 경찰이라고 해서 눈치를 안 보진 않거든요. 근데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거인멸 교사는 이게 법적으로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성상납 부분이 알선 수재가 2013년 거는 괜찮은데 16년께 나와서 이제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문제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 희웃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제 지금 그만두고 뭐 외국 갔다고 해서 과연 이 수사를 안 할 건지 또 그때 외국 갔다 와서 또 정계 복귀를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나기 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뭐 임기는 5년이지만 이제 한 뭐 중반 넘어가면 힘이 빠지게 될 텐데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차기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만약에 윤핵관 이런 분들이 당을 장악하고 이러면 노원이라는 데가 또 지역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항상 언급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또 4년을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제가 보기에 어디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자, 그 지점에서 질문 하나. 결국 공천이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때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분당을 할 가능성. 저는 크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도 뭐 바른미래당 밖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것이고 그 당시에 분당이라는 거는 탄핵 찬반으로 이렇게 확 갈렸었거든요. 세력 대 세력의 문제였어요. 탄핵 찬성파들이 20-30명 됐잖아요. 근데 지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따라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본인이 깃발 들고 말하자면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현역 의원이 그래도 한 20명 모여서 그래도 교섭단체라도 만들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원외정당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 거의 분다 없다고 가능성 제로고요. 제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견이 갈리고 노선이 갈려서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그냥 세력 다툼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판정승 판정패가 나옵니다. 과연 이준석이 다시 힘을 실어서 국민들이 소환을 해서 다시 초청을 할지 아니면 이른바 이준석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철퇴를 가할지 그건 뭐 6개월 여론이다. 안에 판정이 나기 때문에 한쪽이 지고 한쪽이 쓰러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결국 두 분의 결론이 대충 나네요. 사고로 정리가 된 다음에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갈 것 같고 그 6개월 동안 여론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6개월 뒤가 결정될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권성동 대표 체제로 직무대행으로 가면 아마 권성동 대표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내년 4월까지 임기고 6월에 나올 수 있으면 차기 전당대회 그렇죠. 당대표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공천은 주겠죠. 그렇게. 두 분 오랜만에 유튜브 댓글쇼 남으셨는데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라도 한마디 우리. 그래요? 네, 아니, 진짜. 뭐 이런 인사 한 적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늘 한번 누구부터 우리 김무식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뭐 댓글에 제 욕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열심히 중간에서 아무튼 올바른 쓴소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현 변호사님 이쪽 보시면서. 네. 저도 댓글 봤는데요. 네. 좋은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아침에 봐주시는 분들 고마운 분들이고 그럼요. 방송이나 뭐 유튜브 시청해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댓글 열심히 보고 있고 댓글 열심히 써주시고요. 네. 또 전화도 해주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식, 현근택, 김근식 두 분은 진짜 각 당에서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셔야지 돌아가요. 진짜로 그 당의 쓴소리면 쓴소리 꼭 필요한 말씀들을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걸 당에서 좀 알아야 될 텐데 당 지도부가 진짜 저긴 당 지도부가 없으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알아줘야 되죠. 대통령실에서도 좀 알아주시고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